네, 세상의 모든 공부 망장입니다. 오늘 그 경제지표 세 번째 3일차 하는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 경제지표, 우리 생활에 여러분이나 재테크나 어디 경제적 어떤 상황, 현황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돈을 굴리는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강의를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생산에 관련돼서 GDP 쪽에 생산에 관련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소비에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간 소비의 중요성, 그리고 민간 최종 소비 지출,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소비재 판매 관련해서 좀 알아볼게요. 소비재 판매 알아보고요. 판매에 따른 지수, 그리고 유통 채널이 어떤 게 있냐. 왜냐하면 소비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형태의 소비 트렌드를 갖고 있냐를 설명해 보고요. 그리고 소비 이론,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비 이론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소비 이론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리고 민간 소비에 과연 어떤 영향 요소는 어떤 거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 소비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GDP는 생산, 지출, 분배 이렇게 세 개가 등가 형태로 간다 그랬죠. 얘가 똑같습니다. GDP는 이게 똑같아야 돼요. 세 개가 등면의 법칙이라고 하죠. 등면의 법칙인데 중에서도 민간 소비가 48%를 가장 큰 걸 차지하고 있죠. 민간 소비가 48%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지출 국민 소득에서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민간 소비고요. 자, 민간 소비가 바로 경제 성장의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출 국민 소득에서 앞단에서 생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번 시간부터는 지출과 소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 GDP가 1893조 원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지출이 됐는지, 지출 상황이 어떻게 돼요? 지출에 어떤 요소가, 소비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일단 이 지출 국민소득은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민간, 정부, 총자본 형성, 이건 투자겠죠. 재화, 소비, 수출, 그리고 수입, 이런 것들을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간 최종 소비 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지출에 대한 것은 지출이죠. 이 부분을 찾아가시면요. 우리가 현재 최종 소비에서 민간 부분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민간 최종 소비를 볼게요. 일반적으로 1분기에 조금 오르고요. 일반적으로 1분기에 조금 올라요. 여기 1분기에 좀 올랐다가 2분기에 좀 떨어졌다가요. 이게 계절 효과죠. 계절 효과. 3분기에 증가하다가 4분기에 확 오르는 그런 형태의 어떤 지출 형태를 띠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1분기에 조금 올랐다가 보시면요. 1분기에 조금 올라요. 이 소비 지출이 올랐다가 2분기에 마이너스예요. 좀 떨어졌다 3분기에 증가하다가 4분기 확 오르죠. 이게 어떤 일반적인 형태인데 좀 약간 특이한 면도 있어요. 이때는 이제 월드컵 특수였기 때문에 월드컵 특수죠. 특수였기 때문에 좀 올랐다가요. 그 다음 이때 이제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큰 사건들이 소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요. 2003년 대구 참사 때문에 2분기에 정말 마이너스 확 떨어져 버려 소비에 영향을 끼쳐가지고요. 그리고 그때 2008년도에는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문에 소비에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인생 세월호 사태, 2005년에 메르스가 있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마이너스보다 더 이렇게 소비가 더 떨어져 버리는 그런 소비에 이런 상황, 이런 시츄레이션 사건들이 영향을 끼치고요.
그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민간 소비가 계속 올해까지 계속 둔화가 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부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증가율이 물론 이게 최종 뭐 총량은 아니지만 증감률 자체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죠. 민간 소비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민간 소비, 민간 지출에서 소비재 판매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좀 알아볼게요. 이제 여기 소액 판매 기술을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한국은행 100대 통계지표 보면 소액 판매 지수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소액 판매 지수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증감률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점점 좀 감소하는 추세죠. 증감률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이 증감률 여기가 지금 증감률이거든요. 증감률 자체가 자꾸 2014년부터 19년 데이터 보면 점점점 이렇게 증감률이 오르진 않고 있어요. 지금요. 소비에 대한 어떤 그 증감률이 자꾸 그렇게 옛날만큼 그렇게 증감되지 않고 있네요. 보니까요. 예, 전반적으로 소비재 판매액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유통 채널을 한번 볼게요. 소비에서 유통 채널은 편의점하고 무점포 소매니까 이게 좀 뭐겠습니까? 무점포 소매란 건 한마디로 뭐 온라인 쇼핑이겠죠?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일단 어떤 형태로 소비 채널, 소비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여기 우리가 큰 마트가 이마트나 이런 홈플러스에 들어왔을 때는 신용과 대량 소비됐다가 이제 소량 소비, 직접 쇼핑으로 갔다가요. 요즘은 이제 간편 쇼핑으로 넘어가는 추세죠. 1인 시대, 그러니까 1인 시대 온라인 쇼핑 확대라는 뭐 큰 대세를, 데이터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 무점포 소포는 다른 뭐 대형마트는 이렇게 동기비에서 이렇게 전년 동월 비해서 증감세가 아닌데요. 이런 편의점이나 무점포는 계속 증감세를 그나마 좀 이렇게 증감세를 그러니까 플러스를 띄고 있죠 지금요. 그래서 1인 시대하고 온라인 쇼핑 확대라는 소비 트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비 이론을 한번 볼게요. 소비 이론 네 가지는 절대 소득 가설, 그리고 이 상대 소득 가설, 그리고 영구 소득 가설, 그리고 생애 주기 소비 가설이라는 소비 이론 네 가지를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소비에 영향을 주는 여기를 통해서 소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 소득 가설은 현재 소득이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있는데요. 소비라는 게 취업이나 연봉 인상 등이 소비에 올리고 퇴직이나 연봉 인하 같은 게 소비를 뭐 떨어뜨린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현재 소득, 아주 현실적인 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 소득 가설은 한마디로 옛날이요. 사촌이 땅에 사니 배가 아파. 상대적인 거죠. 과거의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고요. 과거에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뭐 그의 패턴에 따라 소비를 하겠다 이야기 같은데요. 참 정신 나간 일이죠. 그래 버리면 가장 정신 나간 게 상대 소득 가설 같아요. 정신 나갔다 한마디로. 영구 소득 가설은 소비는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이다. 즉 영구적 소비는 영구적 소득 영향을 받는다. 한마디로 복권 같은 거는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비로 연결되긴 않아요. 즉 지속적 소득이 가능한데 뭐 지속적 소득이 뭐겠습니까? 뭐 한마디로 뭐 주식의 배당금 아니면 뭐 부동산 임대소득 혹은 뭐 우리는 웹 마케팅을 통해서 받는 커미션 이런 것들 보면 영구적인 소득이 되어 있죠. 이런 영구적 소득들이 바로 실제적으로 소비와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복권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생애주기 소비 가설. 제가 제일 선호하는 어떻게 보면 소비 가설 중에 하나로 보면 되는데요. 남은 평생을 염두에 두고 현재 소비 결정한다. 이게 굿이죠. 노후 대비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 이제 중반이니까 저는 이제 한 40년 더 살 수 있나요? 그럼 제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솔직히 말해 20년씩이나 되나요? 이 정도인데 20년 동안을 벌어서 다시 2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소비를 제가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소비를 적게 해야 될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소비를 적게 하고 이제
돈은 전 투자를 하거나 돈을 모아야 되는 입장이겠죠. 이게 형의 주기 소비 가설이 어찌 보면 현재 저한테는 나 여러분 뭐 20대는 모르겠다만 한 4, 50대나 60대 분들한테는 아마 형의 주기 소비 가설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간 소비 한 마지막 민간 소비 영향 요소는요. 보시면 총 5가지인데요.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볼게요. 고용시장, 고용시장이라는 게 실업률이고요. 가계소비 여력이라는 게 뭐라 하면 이건 부채율, 가계 부채가 얼마 있냐, 가계 부채가 중요하니까 미래 경기 전망이라는 게 뭐 소비자 심리지수, 자산시장이라는 게 부동산이나 주가의 영향성, 인구구조라는 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가처분 소득이죠. 민간소비 영역수 중에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가계부채죠. 가계 여력이 지금 우리나라 계속 이렇게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증가. 가계부채 비율이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처분 소득들 한마디로 뭐 땅이나 이런 집들 다 팔아도 자기 갖고 있는 빚을 다 못 갚는단 말입니다. 빚을 못 갚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자산을 다 팔아도 그죠? 이 한마디로 이 가계부채의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가계부채율보다 작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더 커져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가계신용인데요. 계속 뭐 증감률은 떨어졌지만 가계신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증감률이 떨어지면 증감률 중에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주세요. 2019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만큼 됩니다. 지금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한마디로 소득이 늘어나는 동시에 빚도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좀 약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좀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처분 소득 증가율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고용시장도 어찌 보면 참 이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데 고용의 질이죠. 한마디로. 전체 다 청년 시절이 낮아지고 있는데 경제 중심의 40대 취업은 조금씩 하락 중이죠. 이렇게. 이게 40대거든요. 여기가. 요가 아니라. 실업률 추이는 참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나마 다행이고. 또 그 청년 실업이 여기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죠. 이때는. 근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그나마 뭐 지표상으로 호재라고 볼 수 있지만 고용의 질이 그만큼 따라주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소비 영역은 소비자 심리 지수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아마 이거 어떤 서베이에 의해서 이야기되는데 지금 뭐 이게 한 3, 4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쳤다가 다시 지금 현재는 아마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지수상으로는 반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 2020년 넘어가면 소비자 심리 지수는 아마 이 기준선 100을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민간 소비가 2020년 초 한 봄 되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지수를 통해서 한번 알 수가 있네 보니까요. 그 다음이 이제 자산시장인데요. 자산시장도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계속 2010년 말부터 계속 이렇게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방을 치다가 다시 올라가게 여기 위에서 이렇게 선이 올라가 있죠. 이런 거 보면 2020년 봄 되면 아마 다시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으면 소비도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요. 소비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한번 볼게요. 부동산도 지금 이것도 하나의 법칙인데 착공 현황을 먼저 보고요. 매매 가격을 볼게요. 지금 여기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수요가 발생했죠. 여기서 이 라인에서 그러면서 공급하고 수요에 간격이 생겼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은 지금 별로 없는 경우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건설사에서 아파트 좀 짓자. 수요가 많으니까 아파트 좀 짓자 해가지고 여기서 요 사이에서 건축물 관련해서 건축물 착공을 되게 많이 했죠. 예.
그래야지 요서 착공을 해야지 요 뒤후단에서 팔아먹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주택이라는 건 공산품인데 공산품이 아니죠. 왜? 뭐 시세 팔락하면 3, 4년 걸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여기서 공급 물량이 확대돼서 자 여기서 이제 여기 활력이 확대하는데 요 라인 요쪽 선에서 되면 이제 공급 물량이 해소되죠. 보면 착공 실적도 줄어들고 공급 물량이 요 2010년 19년 8월달 라인에서 공급 물량이 거의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2019년 넘어가면서 뭐 부동산 잡겠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수요가 발생하고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2020년 넘어가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왜? 공급이 부족해지고 수요는 발생하니까. 그러면 다시 리턴을 해서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다시 공급과 수요 가격이 발생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다시 공급 물량, 즉 착공이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2020년 넘어가면 그런 생각이 드네 보니까요. 자산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도 참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런 고령화 사회, 그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죠. 소비에 악영향이겠죠. 안 좋은 영향이겠죠. 예. 그러니까 고령 인구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뭐 돈 많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